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일 악어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다는 어딨죠? 뭐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3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곰과 불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홍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홍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 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맛있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했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육아에 소홀한 이 동물들의 목록은 나쁜 부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암말은 임신 기간이 약 1년입니다. 끔찍하게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코끼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는 출산 전까지 최대 22개월 동안 새끼를 품고 다닙니다.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쉬는 것을 선호하는 다른 동물 암컷들과는 달리 암말에게 임신은 파티 시간을 의미합니다. 암말은 임신을 하자마자 무리 주변을 산책하고 다른 수컷말들과 짝짓기를 합니다. 이미 임신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수컷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경쟁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수컷이 새로 태어난 망아지가 자신의 새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망아지를 해칠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컷의 실제 의도는 수컷들이 진짜 아빠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좋은 엄마의 자질이죠. 그래서 암말이 우리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암컷 뻐꾸기 새들은 부화하기도 전에 새끼를 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영원히 떠나버려요. 둥지 주인 새의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쌍한 수양부모 새들은 모든 알을 똑같이 부화시킵니다. 한편 뻐꾸기 새는 싱글의 삶을 즐겨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윈윈의 상황이 아닙니다. 뻐꾸기 새끼는 양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줍니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일찍 부화해서 더 작은 집주인의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참새는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이 천진난만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암컷 집참새는 선량하고 자상한 엄마이지만 신데렐라 새엄마에 못지않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참새는 보통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눈을 파는 수컷 참새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암컷 참새는 자신의 남편의 다른 여자를 알아내서 그 둥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수컷 참새가 자신의 새끼들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베이비시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하프 바다표범은 처음 2주 동안은 새끼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서 최악의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끼를 가까이 두고 24시간 내내 돌보고 먹이를 줍니다. 하지만 그 후 어미 바다표범은 작별 인사를 하고 새끼를 얼음 위에 홀로 남겨둡니다. 바다표범 새끼들은 수영이나 사냥 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해요.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저 기다리며 살이 빠지고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새끼의 바다표범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첫 해를 살아남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햄스터는 순하고 껴안아주고 쉽게 귀여워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햄스터 암컷들이 자신의 새끼를 저녁 식사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햄스터가 출산 후에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미 햄스터들이 너무 많은 새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슬픈 결말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미 햄스터를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고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라고 권합니다. 모 아니면 도는 아마도 흑곰의 좌우명일 거예요. 흑곰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한 마리만 낳게 될 경우 엄마 곰은 다음 해에 더 많은 새끼를 낳기를 바라며 아기 곰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새끼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흑곰은 형제자매가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판다는 그 정반대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 귀여운 털복숭이 친구들은 상당히 소홀한 부모들이에요. 판다 어미는 보통 쌍둥이를 낳지만 그중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 힘센 새끼만 먹이고 키울 거예요. 한편 가장 약한 새끼는 방치되고 알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잔인함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판다는 대나무를 먹지만 2마리의 새끼를 위해 모유를 만들 만큼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들도 똑같은 새끼를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육사들이 모든 아기 곰들에게 똑같이 우유를 제공해요. 원숭이는 보통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코수염이 있는 귀여운 동물들은 좀 달라요. 약 5개월의 임신 기간 후에 어미 타마리는 보통 쌍둥이를 낳습니다. 만일 새끼가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어미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무시할 용기가 있어요.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새끼를 나무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 타마린 원숭이가 모두 그렇게 비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미 타마린이 강력한 음식 공급자와 보호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면 새끼들을 잘 돌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무도 보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 어미는 노력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아마 새끼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비록 코수염 달린 타마린 원숭이가 훌륭한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원숭이는 다른 어떤 애완동물보다 더 많은 매일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주인을 나무에서 던지진 못할 거예요. 토끼라고 하면 보통 따뜻한 보온과 부드러움을 연상하죠. 하지만 실제로 토끼는 새끼에 대해 그다지 온화하지 않습니다. 어미 토끼는 새끼들을 낳자마자 굴을 떠나요. 그리고 이 귀여운 아기 토끼들은 스스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끼는 하루에 몇 분 동안 먹이를 먹을 때만 어미와 상호작용해요. 과학자들은 암컷 토끼가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멀리하기 위해 새끼들을 두고 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미 토끼들이 새끼들을 위한 안전한 은시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보통 열린 공간에 굴을 짓습니다. 그럼 아빠 토끼는 어디서 뭘 하냐고요? 새끼를 키우는 동안엔 수컷 토끼로부터 어미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과는 달리 수컷 토끼는 어린 토끼를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미 토끼를 다시 임신시킬 수 있어요. 출산 당일에도요. 파충류는 따뜻하고 자상한 동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법은 양육 방식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긴 꼬리 도마뱀 부치는 매우 높은 개인 경계 보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어미 도마뱀은 너무 많은 포식자들이 집 주변에 모이면 자신의 알을 먹어버릴 거예요. 위험을 물리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라는 철학을 가진 것 같아요. 위협이 사라진 후 그냥 삶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알을 낳습니다. 암컷 독수리는 일주일 안에 2-3개 알을 낳습니다. 약 한 달 후에 새끼 독수리들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알은 사자, 코끼리, 곰.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3가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함께 살펴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글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글의 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나운 사자가 물을 무서워할까요? 사실 이건 그저 속설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30도예요. 우리 인간들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울 땐 해변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왜 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사자가 보통 127kg에서 190kg의 무게의 두꺼운 모피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자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의 아이러니는 사실 사자가 뛰어난 수영 선수라는 점이에요. 호랑이, 표범, 제규어, 오슬록과 같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피하려고 하는 건 추운 기후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밥캣, 링크스, 눈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눈표범은 고산 툰드라 생물군계 같은 추운 곳에 살아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곳의 온도는 평균 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사는 큰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어요. 털이 젖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 바로 그 이유가 컴퓨터 화면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집고양이의 특정한 행동 양상이 사자의 행동 양상과 일치할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집고양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큰 고양이들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대신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생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야생 조상인 근동 살쾡이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중동에는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고양이들처럼 물을 식량 공급원으로만 인식하죠. 여러분의 집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고 물을 거의 상대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고양이들은 혀를 사용하여 몸을 청소합니다. 혀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뭉친 털을 빗어주고 털을 깨끗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물을 좋아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지어 물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목욕 거품 같은 거요. 다른 고양이보다 물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종류의 집고양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방 고양이는 수영하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은 열을 식히기 위해 터키의 반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이 고양이 품종이 진화한 지역에 있어요. 고양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쥐 공포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생쥐나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흔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종에 따라 키가 약 3m이고 무게가 4,000kg이 넘는 동물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길이 10cm에 무게가 0.5kg도 안 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쥐가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약 쥐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코를 자극하고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때때로 이 작은 설치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한 쥐가 코끼리의 코 안에 들어가더라도 코끼리는 쉽게 공기를 내뿜어 쥐를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코끼리는 쥐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 쥐가 머리와 코로 기어오르게 둔다는 증거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건강한 코끼리의 경우 단순히 그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은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사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닐까요? 곰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역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곰은 개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곰과 개는 아주 먼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동물이 마주칠 때 개는 곰을 쫓고 위협하고 코너에 몰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곰은 개와 마주치는 것을 아예 피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카렐리안 베어독이라는 핀란드 견종도 있어요. 이 종은 특히 곰과 같은 큰 동물에 맞서는데 사용됩니다. 이 개는 방향 감각, 몸의 유연성과 통제력, 용기, 후각, 끈기가 뛰어나요. 그렇다면 이 개와 함께라면 곰이 출몰하는 지역을 걸으면서도 충실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자신감을 느껴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곰이 개 주변에서 긴장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곰의 크기와 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미국 흑곰은 거의 2m 높이에 3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미곰이 도망갈 곳이 없거나 아기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맹렬히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개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론을 시험해보지 말아야 해요. 대신 만약 개와 함께 잘 모르는 지역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곰이 여러분과 개를 발견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곰의 가벼운 개 공포증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새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개라는 동물이 필요할 경우 곰을 상대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웅은 단지 털과 개 목걸이를 착용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개가 큰 소리를 들을 때 왜 불편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의 정도는 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천둥, 번개, 불꽃놀이의 요란한 소리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무엇이 그런 귀청을 찢는 소리를 유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가 벌벌 떨고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심지어 집에서 도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개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개를 혼자 내버려 둘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포의 흔한 증상은 지나치게 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또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개가 소파를 씹었을까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배변 사고는 개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개에게 오랫동안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곰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까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네,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심박수를 아주 늦춰서 수면 아래에서 4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물고기와는 달리 돌고래와 고래는 수생 포유류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호흡에 있어서는 물고기보단 우리와 더 비슷하죠. 둘 다 폐가 있고 우리가 분수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공기를 호흡해요. 수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공기를 마시러 올라올 때까지 숨을 참아요. 돌고래는 물속에서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향유고래는 9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반면 코끼리 바다표범은 수생 포유동물에 관한 한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올라올 필요 없이 물속에서 머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이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아메바보다 더 작은 말벌이 있어요.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 말벌이 나머지 곤충들과 같은 날개, 뇌, 눈,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길이가 0.2mm이기 때문에 곤충의 아주 작은 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성충은 멋진 이름을 가진 요정팔이라고도 알려진 기생말벌이에요. 이것의 수컷은 날개가 없고 장님이며 길이가 0.13mm밖에 되지 않아요. 각각의 동물종들이 다른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잠재적인 짝짓기 파트너를 찾을 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포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인데, 포식자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매복 포식자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있는 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그 차이가 크거든요. 호랑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먹이가 먼저 눈치챈다면 그날 밤 저녁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왜 주황색일까요? 우리에겐 주황색은 눈에 엄청 잘 띄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안전조끼나 트래픽콘과 같은 것들에 쓰이는 색이죠. 인간의 눈에는 주황색은 대부분 환경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분은 그걸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겐 삼색 색각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빛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뒤에 위치한 얇은 층인 망막에 부딪혀요. 그 빛을 처리하기 위해 망막은 2가지 종류의 광수용체, 즉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사용해요. 막대세포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어요. 색은 감지할 수 없죠. 우리의 눈은 희미한 빛에선 주로 막대세포에 의지해요. 원뿔세포는 색 지각을 담당해요. 사람에겐 주로 3종류가 있어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뿔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삼색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화려한 조합과 함께 3가지 원색을 봐요. 유인원과 몇몇 원숭이들 또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말, 사슴, 개를 포함한 육지에 사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이색 색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 있는 망막은 녹색과 파란색 2가지 색만 보는 원뿔세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녹색과 파란색의 원뿔세포로부터만 정보를 얻으면 생맹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녹색과 빨간색 음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육지에 사는 포유류와 비슷해요. 사슴은 호랑이에겐 확실히 인간보다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호랑이를 주황색이 아닌 녹색으로 봐요. 초록색 호랑이가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호랑이들에겐 더 많은 저녁거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진화는 여전히 주황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색을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일한 녹색 포유류는 나무늘보지만 털이 자연 녹색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40분 동안 참을 수 있죠. 극 주변의 물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야 해요. 하지만 남극대륙 근처에 있는 남빙양에 자생하는 특별한 물고기 무리가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하죠.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염분 덕분에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당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은 혈액에서 모든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입과 목을 벌리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횡격막을 가만히 잡아보도록 해보세요. 횡격막은 모든 포유류에게 가슴과 복강을 분리해주는 근육 구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팽창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전히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몸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횡격막이 활발하게 공기를 몸 안팎으로 내보내요. 횡격막 없이 살아남으려면 1개 이상의 목구멍과 훨씬 작은 몸이 필요해요. 개미는 작은 몸의 측면을 따라 9쌍 또는 10쌍의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숨구멍이라고 불리며 각각이 나뉘어진 일련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폐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개미의 혈액은 산소를 관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대신 관이 산소를 퍼뜨려요. 이 가지들의 끝부분이 세포막에 직접 닿아요. 이건 아주 작은 동물에게서만 효과가 있어요. 몸이 2cm보다 더 크면 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공기를 충분히 빨리 확산시킬 수 없어요. 기린이 긴 목을 가진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목은 2m까지 길 수 있죠. 언뜻 보기엔 진화가 나무의 가장 달콤한 잎사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꿈만 꾸는 독점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기린은 최고의 한 입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원들은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또한 수컷 영양이 뿔을 사용할 때나 사슴이 뿔을 사용할 때와 같이 수컷 기린이 전투에 임할 때 목이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더 두꺼울수록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커지죠. 어떤 곤충들은 근처에 포식자가 있을 때 죽은 척을 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개미 귀신 애벌레 곤충을 관찰했었어요. 이것은 61분 동안 죽은 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부드러운 열매가 달린 동일한 덤불이 있는 정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뭔가 미끌미끌한 걸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데기를 달고 있는 민달팽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완전 다른 종이에요. 민달팽이는 모든 내장이 미끌미끌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조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몸을 찌그러뜨려 닿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는 나무 껍질 아래나 작은 틈새 안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척하는 도서관 같은 가장 있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달팽이는 껍데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껍데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라면서 껍데기를 교체하는 소라게 껍데기와 달리 달팽이는 껍데기를 달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깨지기 쉬운 반투명 껍데기를 달고 있는 아기 달팽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귀엽죠? 달팽이의 내부 장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껍데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면 이 동물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달팽이는 껍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도움으로 작은 흠집과 갈라진 틈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북이는 달팽이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면 일반적인 속설과 달리 거북이들은 변덕스럽게 껍데기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파충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와 발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뼈대는 단단한 껍질과 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의 뼈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이 자라죠.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지만 거기엔 6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알라는 그중 30종만을 먹죠. 또는 메뉴판에 있는 5%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 새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은 야채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일어나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들을 신화 속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 대왕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3m까지 자란 동물을 기록했어요. 모기는 실제로 특정 사람들을 더 잘 물어요.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 이 곤충들은 시력이 정말 좋아요. 초록, 검정, 그리고 빨간색에 끌리니까 캠핑 가기 전에 옷 색상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상어를 15분 동안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동물의 코를 손으로 쓰다듬어야 해요. 이런 종류의 최면은 상어의 코에 있는 수용체들 덕분에 일어나는 긴장성 부동화라고 해요. 쓰다듬을 때 이 수용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며 상어의 뇌는 그 모든 걸 처리하지 못해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 상어의 코를 문지르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죠. 전 그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코끼리는 쥐 그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들은 시력이 나빠요. 또 꽤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새나 작은 생물인 쥐 같은 것들이 코끼리 주변을 쏜살같이 지나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움의 요소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은 위장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색은 체온을 조절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요. 대부분의 개들이 숨을 헐떡일 때 혀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는 그렇게 땀을 흘리는 줄 알죠. 사실 개의 땀샘은 발바닥에 있어요. 게다가 몸 전체에 다른 땀샘들이 있어요. 개는 비강, 혀, 그리고 폐 안쪽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 숨을 헐떡여요. 이게 개를 식혀주는데 도움을 줘요. 말벌은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말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진 마세요. 벌은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성질이 아주 나빠서 여러분이 둥지 근처를 걷기만 해도 쏠 수 있어요. 말벌 너무하네요. 얼룩무늬 물범은 정말 귀엽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동물이 여러분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TV에서 항상 인간과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동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룩무늬 물범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비슷한 검은 반점이 있는 털을 가진 큰 고양이과 동물 표범과 비슷하니까요. 이것은 이 동물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대적할 만한 동물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얼룩무늬 물범이 인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바다 표범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해요. 입꼬리가 위로 말려 있어서 항상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짝을 찾는 것이 더 힘들고 그래서 짝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요. 때때로 물속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죠. 딩고를 보면 길 잃은 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딩고는 개보다 늑대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육지 포식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예요. 딩고는 무리를 지어 먹이를 뒤쫓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붉은 캥거루와 같은 더 큰 동물과 대적하기도 해요. 보통 인간을 피하지만 여럿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판다는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다정함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대나무를 먹으며 보내기 때문에 매우 게을러요. 평화롭게 들리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우연히 판다의 영역을 넘거나 판다가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다는 강한 턱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인간을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판다는 평화롭게 지내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안전한 동물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늘보로리스. 이 동물은 너무 느려서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을 때조차도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과 작은 코에 속지 마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물리면 독이 있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늘보로리스가 코브라를 흉내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늘보로리스는 동물의 왕국에서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처럼 입안에서 독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팔에 있는 땀샘에 있어요. 그 사실로 볼 때 귀여운 곰인형보다는 작은 괴물에 더 가까워요. 코알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침착해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동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코알라는 하루에 22시간씩 잠을 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만약 야생에서 코알라를 만난다면 코알라는 여러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이빨과 발톱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백조는 섬세하고 우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조를 진정한 사랑과 연관짓지만 사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백조는 여러분을 정말로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백조는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우선 고양이처럼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날개를 퍼덕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달아나는 게 좋아요. 백조는 강한 부리로 당기고 물고 강력한 날개로 때릴 수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신화 속의 생물과 여러 동물들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과 주둥이를 보세요. 분명히 오리 같죠? 수달의 털과 비버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갈퀴가 달린 앞발을 이용해 물속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땅 위를 걷는 모습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더 잘 걷기 위해서 발톱이 삐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수컷은 독이 있습니다. 뒷 발꿈치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독침 개구리. 두꺼비가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작은 개구리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여요. 사실 두꺼비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독침 개구리처럼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100종이 넘는 독침 개구리 종이 있고 모두 다른 수준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빛 독침 개구리는 만지기만 해도 10명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해지호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이 귀여운 동물이 몸을 작은 공처럼 둥글게 말고 천진난만하게 달리는 것을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가시가 돋친 동물입니다. 가시가 피부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 정말 아파요. 개미핥기. 따뜻하고 온화한 눈을 가진 개미핥기는 매우 무해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를 다치게 할 이빨조차 없어요. 하지만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먹이를 얻기 위해 발톱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개미핥기가 혀가 가시로 덮여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혀는 먹이를 모으는 주요 도구예요. 그리고 혀는 6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길고 좁아서 개미핥기는 점심으로 흰개미와 개미를 찾기 위해 혀를 꽤 좁은 공간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올빼미는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수줍고 영리해 보이고 게다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올빼미를 화나게 하는 건 가까이 다가와서 둥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올빼미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270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가면 여러분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캥거루와 마주치면 자기를 방어하고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다른 캥거루를 쫓듯이 인간을 쫓을 수 있어요. 캥거루 팔은 매우 강하고 심지어 앞발로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로 걷어차면 훨씬 더 안 좋아요. 사슴은 목가적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세요. 수컷은 뿔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정원을 짓밟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습관이 있어요. 사슴은 사람들이 뒷마당에 기르는 일부 가축들, 특히 개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우리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피하지만 사람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이니까 조심하세요. 너구리는 친근하고 귀엽게 생겼고 유일한 문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위험한 것을 감지했을 때 이빨을 드러내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쓰레기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더라도 말이죠. 너구리의 작은 발은 처음에는 귀여울지 모르지만 만지고 싶지 않을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사랑스러운 영장류 중 하나예요. 비록 처음 봤을 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완전히 위험한 건 아니지만 만지려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꽤 신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감상하는 게 더 좋아요. 인간의 시간은 개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개의 시간이 우리보다 7배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 1살 정도의 개는 이미 31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벌써 뛰어다니는 작은 강아지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2년이 흘렀다고 해서 반드시 개의 나이가 62살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나이로 노년이 되려면 4살은 더 먹어야 할 거예요. 4살 된 개는 50살 정도이며 7살 된 개는 62살이 되고 8살 된 개는 64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를 더 빨리 먹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늙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강아지의 생일을 축하할 때는 케이크에 촛불을 더 많이 꽂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사야겠죠? 개가 생맹이라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생맹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회색, 갈색, 파란색, 노란색까지 다 섞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건 개의 눈에 색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 필요한 광수용체 셋 중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늙은 개는 새로운 묘기를 배울 수 없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물론 나이 때문에 더 많은 끈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개가 지금 당장은 훈련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때도 전체 훈련에서 보상은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맥스가 성공적으로 말을 들었다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개가 신발을 신었네요? 불필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밖의 기온은 32도라고요. 이 더위에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용암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는 다양한 날씨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있지만 신발을 신기면 작은 친구들이 발을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울 때 코트를 입지 않고 그냥 다니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따뜻하게 입혀주세요. 털이 많은 개가 더위를 덜 타라고 털을 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개들에게는 속털이 있어요. 겨울에 속털은 더 두꺼워져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털이 조금 빠질 거예요. 속털이 빠져서 개가 더운 날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개의 털을 깎으면 새로 나는 털 때문에 더 숱이 많아지거나 엉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강아지를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그늘에서 걷게 해주고 항상 차가운 물을 가지고 다니면 친구가 항상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개가 누워있을 수 있도록 젖은 수건을 놔주세요. 정원이 있다면 스프링클러를 켜서 맥스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개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가슴과 머리가 크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물에 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개 전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수영복을 구입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약간 열어두기만 하면 개를 차 안에 둬도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단 몇 분이라도 아주 춥거나 데워진 차에서 시간을 보내면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차 안에 개를 발견한다면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차에서 꺼내줘도 됩니다. 만약 개가 우편 배달부를 견디지 못해 한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악랄한 우편 배달부가 온다는 걸 무리의 두목인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짖는 거죠. 서로를 소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우편 배달부를 악당이 아닌 친구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달리 강아지는 졸려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은 불안감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개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주변에 고양이가 있다면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맥스가 불편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개를 만나서 노는데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맥스는 짜증이 나서 계속 하품을 하네요. 하품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제 맥스를 데리고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개는 아플 때 풀을 먹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친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풀을 먹는다면 그건 그냥 지루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반항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님 그냥 재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너무 많이는 먹지 않게 하세요. 너무 많이 먹었다면 수의사에게 가보시고요. 심지어 약간의 초콜릿도 강아지에게는 독성이 강할 수 있으니 숨기셔야 해요. 코코아 분말과 제빵용 초콜릿 모두요.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잘 훈련된 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명령에 복종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사람을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개도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가 겁을 먹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맥스는 못 보던 사람들이 가득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개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맥스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자 벌을 받게 되었죠. 심하게 물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맥스는 아마도 방어적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개는 자신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든 너무 위협적이라고 느꼈을 수도요. 2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막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둘 중 하나는 침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크게 짖지도 않습니다. 다른 개는 문으로 달려왔네요. 여러분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점프를 하고 몸을 실룩실룩 흔드네요. 이건 이 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꼬리를 흔든다고 항상 개가 신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의 꼬리를 관찰하여 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강하게 느끼며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꼬리를 높게 들었지만 움직이고 있다면 감정이 약간 바뀐 거예요. 긴장을 느끼지만 행복한 상태죠. 아직도 자신이 대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들뜬 기분이에요. 꼬리가 다리 사이에 있다면 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만약 주변에 우두머리 개가 있다면 그 개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꼬리를 곧게 뻗은 것은 개가 분위기를 파악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응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기분이 보통일 거예요. 꼬리를 빠르게 흔든다면 이건 신이 났다는 뜻이에요.
꼬리를 더 빨리 흔들수록 더 신이 난 거죠. 느리게 흔들리는 꼬리는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다른 개나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개가 몸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엉덩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친근감의 표시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건 세로로 세운 채 아주 빠르게 흔드는 꼬리입니다. 이때는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든다면 이건 강아지가 더 편안해졌다는 뜻이고, 왼쪽으로 흔드는 꼬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죠. 쉬, 뛰어요. 진짜로요. 밖은 안전하지 않아요. 검치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하세요? 빼꼼히 보지 마세요. 좋아요. 살짝만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가상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이 멋있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근 고양이들은 지난 빙하기 동안엔 살아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난다면요. 똑똑, 검치 호랑이가 여러분이 쿠키를 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대하게 생긴 물고기는 실러캔스는 3억 년 이상 된 혈통 출신이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린 이들이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래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해역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영하러 갔다가 이 친구 한 마리를 직접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턱에는 2개의 뇌관절이 있는데 그건 입이 엄청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죠. 저처럼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엄청 커요. 여러분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가 보통 사람만큼 나가는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날지 못하는 새 타카해는 1898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어요. 아주 귀엽고 작고 색이 다양하죠. 보통 우리 무릎보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상상해보세요. 머치슨 산에 하이킹하러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멸종된 줄 알았던 새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멸종 선언된 지 불과 50년 만에 타카해의 전체 서식지가 발견되었어요. 잘했어. 작은 새들아. 노래하는 게 들어본 적 있나요? 라일드는 심심하거나 배고플 때 가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녀석들은 진짜 공연꾼들이에요. 뉴기니 싱잉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에서 최근에 다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 멸종된 적은 없어요. 뉴기니 사람들이 개들이 안전하도록 지켰죠. 하지만 야생에선 아주 희귀해서 만나보기 힘들어요. 봐요.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유명한 높은 음조의 노래 때문에 뉴기니 싱잉독이라고 불려요. 가끔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울부짖는 개 합창단 같은 거죠. 제가 샤워할 때 부르는 것보다 더 잘할걸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쥐가 있지만 이 녀석들은 좀 달라요. 보면 귀가 거대해요. 그래서 뉴기니 큰귀 박쥐라고 불리나 보네요. 이름 좋네요. 이 종은 이들 중 한 마리가 우연히 박쥐덫에 걸렸을 때 다시 발견되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1890년까진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서식지 감소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종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봅시다. 하지만 2년 후 말했던 그 종에 살아있는 전체 그룹이 발견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1977년 마요르칸 미드와이프 두꺼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갈색의 피부 반점을 만들어내는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것 말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작은 두꺼비예요. 살아있는 두꺼비 무리는 마요르카 섬에서 화석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남아있는 수는 별로 안 돼요. 사실 500마리 정도로 지금 현재 이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선언했어요. 거북이 좋았어요? 이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 될걸요? 페르난디아 섬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해요. 1906년 이후론 보이지 않았다가 2019년 2월 17일 드디어 이 아름다운 생물들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몇몇 친구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우린 약간의 발자국과 냄새로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개구리와 함께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가 있어요. 에콰도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코숲에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눈 바로 위에 뚜렷한 뿔이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쓰는 주머니 아시죠? 암컷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도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등에 있죠. 그래서 일종의 배낭 역할을 해요.
거기서 배알을 발달시키고 나올 준비가 되면 완전한 아기 개구리로 부화해요. 올챙이로 시작하는 보통 개구리와는 다르죠. 한 마리 더 별빛의 밤개구리 또는 할리퀸 두꺼비가 있어요. 검고 온통 흰 반점으로 뒤덮여 있죠. 3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지난 2019년에 발견됐어요. 이걸 엄청 큰 보디가드 또는 정확히는 수상경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화면에 아주 큰 두꺼비가 있네요. 뭐 아루후아코 사람들에겐 두꺼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물의 수호자죠. 또 그들만이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구나라고 해요. 치즈 이름 같죠? 과학자들이 이들을 다시 발견했을 때 작은 생명체 30마리였는데 애초엔 한 마리만 기대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비록 전형적인 호랑이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불리고 1936년 이후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5년 전인 2016년에 사람들이 이것을 야생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보다는 개나 여우를 더 많이 닮았어요. 주둥이를 잘 보세요. 아니면 둘 다 닮았나요? 그러다가 다른 몇 마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만약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등에 줄무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야생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엔 멸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좋아요. 영화 장면에서 바로 나온 듯한 말을 상상해 보세요. 작고 아름다운 털에 아주 말을 잘 듣죠? 작지만 조랑말은 아니에요. 카스피안 말이에요. 이들에겐 흥미로운 뒷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은 1957년 귀족과 결혼한 루이스 레일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이란 테헤란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그곳에서 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녀는 몇 사람을 데리고 카스피의 산으로 갔고 거기서 이 작고 아름다운 말 3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전해지는 얘긴 그래요. 다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주머니 쥐예요. 어딘지 맞춰보세요.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스키 리조트에 숨었다, 호주 아웃백에 있다, 또는 누군가의 아파트 욕실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은 스키 리조트예요. 네, 이 주머니쥐는 꼬마 주머니쥐라고 불리고 호주에서 왔어요. 지금까지 이 작은 주머니쥐는 3개의 다른 개체군이 서식하는데 1966년까진 멸종된 걸로 여겨졌어요. 개체수가 100마리도 안 돼서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걸로 분류했어요. 또 호주에는 쇠올빼미 앵무새도 있어요. 조류 관찰자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이 작은 친구들은 매우 외딴 지역에 살아요. 아마도 1979년에 다시 발견된 이후 이 새들이 출현한 건 겨우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희귀하죠. 피그미 안경 원숭이를 본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2008년에 3마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의 동선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조그만 목걸이를 선물해줬죠. 이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린 그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나무 랍스터예요. 하지만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은 진짜 바닷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커다란 다리를 가진 크고 검은 벌레예요. 이들의 멸종 이야기는 슬퍼요. 1920년 화물선이 로드아웃 섬에 갇혔는데 안에 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쥐들이 배에서 도망쳐 육지로 곧장 옮겨갔어요. 비록 나무 랍스터가 대부분의 곤충보단 크지만 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 불쌍한 녀석은 전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2004년 이 독특한 생명체의 삶에 빛이 다시 비춰졌어요. 한 쌍의 호주 과학자가 그 섬에서 돌아다니다가 24마리나 발견했죠. 벌레 모두 하나의 관목 아래 살고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작은 게 아니라 편안한 거죠. 요점은 멸종되는 것보단 특종이 되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동물은 세상을 우리와 다르게 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비둘기는 실제로 인간보다 더 나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뱀부터 시작할게요. 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뱀의 주둥이에는 적외선에 민감한 특수 수용체가 있어요. 이를 통해 온혈 포유류의 복사열을 볼 수 있죠. 이제 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덩치 큰 동물은 사람처럼 색을 잘 보지 못해요. 소는 망막에 필요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파란색과 녹색의 변형된 색만 인식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파노라마에 가까운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뒤쪽이죠. 따라서 소에게 몰래 다가갈 때는 반드시 미리 주의를 줘야 해요. 말은 눈의 위치 때문에 얼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즉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사람만큼 많은 색을 보지 못해요. 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는 대부분 녹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쌍한 녀석들. 물고기의 눈은 자외선 수용체, 그리고 사람보다 더 구형인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색의 경우 인간과 같은 색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빛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색과 그 음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해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상어는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새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달리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같은 종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더 잘 탐색할 수 있죠. 또한 새들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요. 예를 들어 매와 독수리는 들판의 작은 쥐 한 마리에 최대 1km 거리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비둘기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 포장 도로의 균열을 찾을 일이 생기면 비둘기에게 물어보세요. 비둘기는 34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력이 사람보다 2배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정말 부럽네요. 곤충도 이상한 시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리는 수천 개의 작은 눈 수용체가 함께 작동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외선도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꿀벌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벌들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벌에게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죠. 얼마나 엉망일까요? 자, 쥐들이에요. 이 작은 쥐들은 빨간색을 볼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쥐의 눈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2개를 보고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고양이는 빨강이나 초록색은 보지 못하지만 갈색, 노란색, 파란색은 잘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은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고양이는 닌자처럼 변신해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볼 수 있어요. 고양이의 동공은 마법처럼 모든 조명에 적응해요. 이제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볼 수 없지만 파란색과 보라색은 잘 구분해요. 게다가 40가지 회색 음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가지 색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죠. 비슷한 얘기로 개구리는 정말 까다롭게 먹어요. 움직이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죠. 맛있는 벌레 뷔페에 둘러싸여 있어도 벌레들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죠. 그리고 개구리는 관찰력이 뛰어난 동물도 아니에요. 개구리에게 그림자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카멜레온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첫째, 편안한 침대는 어디로 갔지? 둘째, 왜 낯선 곳, 축축하고 더러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잠깐, 주변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죠? 지금 여기 정글인가요? 근처에 물, 쿠키, 캔디바, 재킷과 같은 필수품이 들어있는 배낭이 있어요. 여러분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잠깐, 재킷이라고요? 여긴 아주 더우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어디죠? 잎이 무성한 거대 식물들, 빽빽한 열대우림 나무들. 쥐라기 시대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립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 아닌 데다 숨바꼭질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저기 덤불에서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동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룡이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면서 눈을 가립니다. 예상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공룡은 짖지 않아요. 눈을 떠봅니다. 그 동물이 달려든 것은 확실한데 주변을 뛰어다니고 긴 꼬리를 흔들고 짖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낯이 익네요. 이건 개? 안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개 공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크고 회색이고 털이 많지만 티렉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사실 짧은 작은 팔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가 여러분을 핥고 있어요. 개 공룡이 여러분을 침 범벅으로 만드는 동안 또 하나의 털이 많은 짐승이 덤불에서 나옵니다. 흰색의 털이 많고 짧은 앞다리에
길고 짙은 회색의 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긴 귀, 이건 공룡 토끼예요. 이 두 동물은 서로를 쫓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 아닌가요? 개 공룡은 놀이가 지루한 듯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팔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이 동물이 화가 나거나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할까요? 널 맥스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은 아무 막대기나 집어들고 가능한 한 멀리 던집니다. 적어도 이건 해결됐어요. 개 공룡은 사라졌고 여러 질문들로 뇌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 동물이 정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순할까요? 그걸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를 울리자 이번엔 천천히 돌아서 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동물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눈을 가졌어요. 부리부리한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냥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공룡이라고 해야겠죠? 이상해요. 근육질 몸 위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우와, 머리가 길어요. 꼬리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등은 뼈 같은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룩말 공룡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얼룩말은 풀만 먹는 거 맞죠? 얼룩말 공룡도 초식동물이길 바랍니다. 어디 보자. 세 가지 선택. 도망가기, 움직이지 않기, 아니면 거대한 얼룩말 공룡 쓰다듬어 주기. 쿵. 훨씬 더 많은 털이 있는 짐승이 덤불에서 뛰어나오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낄낄 웃는 소리를 냈나요? 웃음소리. 잠깐만요. 하이에나였어요. 하이에나 공룡? 하이에나는 가장 강한 턱과 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공룡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선택 1번, 도망가기. 저 얼룩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뛰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한 거대한 식물을 헤쳐나가다가 키가 큰 정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뛰고, 숙이고, 피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글을 벗어나 해변에 도착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요. 자, 계획이 뭐죠? 바다, 야자나무, 태양, 그리고 마침내 신선한 바다 공기.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깃털처럼 조용하게 잔디를 부드럽게 짓밟는 거대한 발가락. 우아한 꼬리의 움직임. 크고 회색빛이 나고 힘이 세며 크고 부드러운 발에는 엄청나게 긴 발톱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징그러워요. 다시 한번 바라보지만 여전히 징그러워요. 날카로운 이빨과 따뜻한 노란색 눈을 가진 맨 해골처럼 보여요. 이 동물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덤벼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 공룡은 느긋하게 가르랑거리며 털을 핥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쥐, 막대기, 공, 판지상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고양이는 이상한 물건들을 좋아하죠. 시간이 없어요. 해변이 갑자기 거대한 붉은 개들로 가득 찹니다. 수백 마리가 누워서 길고 날카로운 집게발을 쉬고 있어요. 개들이 언제부터 10개의 눈과 4개의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죠? 개 공룡은 그래요. 입을 막아보지만 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정글 속으로 뛰어듭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뛰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더 이상 개의 집게발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글은 변했어요. 정글이 모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굴도 없고 커다란 이상한 잎도 없어요. 공기가 더 시원하고 길이 좀 더 넓어졌어요. 보아하니 지금 숲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탁 트인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에 커다란 꿈 같은 호수가 있어요. 완벽한 셀카 배경이에요. 이상한 공룡들과 모양이 변형되는 나무들만 빼고요. 날카로운 비명이 호수를 가로질러 들려옵니다. 이 우아한 동물을 알아보긴 쉬워요. 색깔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회색 백조 익룡이에요. S자형 목이 있어요. 이 백조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장착했네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부리, 크고 강한 발톱,
그리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것만 빼면 호수는 아름다워요. 연꽃이 만발해요. 크기가 테이블만 합니다. 거대한 연잎, 그리고 거대한 개굴, 이런 개구리 공룡이에요. 그런 게 정말 있군요. 거대한 개구리가 물에서 뛰어나와 닌자처럼 연꽃잎에 앉습니다. 짙은 회색의 울퉁불퉁한 피부로 덮인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 개구리가 왕자로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휴, 여러분은 거대한 덤불 뒤에 숨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크기의 혀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 기다란 혀도 뒤에서 덮치는 동물로부터 개구리를 구해주진 못할 거예요. 거대한 악어 공룡의 물 위로 뜬 머리, 랩터 렉스 뭐 그런 건가요? 일반 악어와 생김새는 똑같은데 단지 훨씬 더 클 뿐입니다. 더 이상 무섭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개구리 공룡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뒷다리로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곧 둘은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물론 개구리가 도망쳤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게 생겼겠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징조예요. 근처에 나무 두 그루가 땅으로 넘어집니다. 마치 뒤집힌 보트처럼 보여요. 저건 뭐죠? 아, 거북이 공룡이네요. 커피와 단백질 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뭐죠?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 그 소리는 벌 같아요. 둘, 제발 보통 사이즈에 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대신 사람 크기의 벌 공룡이 거대한 거북이의 껍질 위에 착륙합니다. 역도 선수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는 날카로워 보여요. 한 마리뿐이라면 괜찮아요. 제발. 갑자기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오, 제발 이제 그만해요.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덮고 여러분은 위를 올려다봅니다. 새처럼 생긴 공룡이에요. 실제로 공식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구스름한 푸른 깃털,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뾰족한 부리, 그리고 날개에 달린 저것들은 뭐죠? 그 새는 벌 공룡을 보고 간식으로 낚아채려고 하지만 벌 공룡은 거북이의 등껍질 밑으로 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저런 일을 당한다면 전 그렇게 빠르지도 또 영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전 그냥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물의 소름 끼치는 짙은 눈은 멀리서 여러분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뿌직! 신발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자 갑자기 수십 개의 눈과 마주칩니다. 호기심 많고 화가 나고 배고픈 눈들이에요.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기. 최대한 빨리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강이 있는 거대한 절벽에 도달합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립니다. 꽝! 온몸이 흔들려요. 눈을 떠봅니다. 잠에서 깨어났군요. 그건 그저 나쁜 꿈이었어요. 그렇죠? 꿈 맞죠? 아, 그래요.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요. 자동차형입니다. 창문 밖에는 소떼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뭔가 달라요. 다른 소들은 검은색과 흰색 햄스터처럼 보여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키가 큰 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소예요. 이름은 블라썸입니다. 이 커다란 초식동물은 키가 2m나 돼요. 아, 농구선수 못지않게 큰 키죠? 평균 소는 1.4m밖에 안 되니 블라썸은 마치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큰 소는 그저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서성거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블라썸은 지역 리조트의 공식적인 환영 인사 담당이었어요. 빅 제이크, 크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표현이에요. 빅 제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말로 유명했습니다. 무려 1.9m나 됐어요. 농구선수 못지않게 키가 큰 동물이 또 있군요. 정말 대단히 멋지고 위풍당당한 말이에요. 자, 이 작은 귀염둥이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암말입니다. 이름은 엄지공주예요.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키가 겨우 0.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었죠. 그리고 가장 키가 작은 수컷 말의 이름은 봄벨입니다. 폴란드어로 비눗방울을 의미해요. 키가 겨우 0.6m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보다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그레이하운드보다 키가 작아요. 자, 저는 정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 개 말이에요. 그레이트 데인 제우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였습니다. 네 발로 섰을 때 키가 1.2m였는데 실제로 보면 작은 말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아침에 이 개가 여러분을 깨우는 모습과 그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튼튼한 목줄이 필요할 거예요. 주인들에 따르면 다행히도 제우스는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정말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공인받은 치료견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파했죠. 그런 개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물그릇을 채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바로 직접 마실 수 있었어요. 개를 포옹하는 것도 전혀 다른 수준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침대가 꽉 차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 애호가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됐나요? 어쨌든 이 멋진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긴 집 고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은 바리벨인데 광대란 뜻입니다. 이 고양이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살아요. 덩치만 큰 순둥인데 다행이죠. 왜냐하면 야구방망이보다 더 길거든요. 이 고양이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보통 포토샵을 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벨은 뒷마당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즐깁니다. 쥐를 사냥하는 건 개미를 쫓는 기분일 거예요. 이전의 기록을 보유한 고양이들은 루더와 스투이였는데 바리벨과 같은 품종이었어요. 엄마가 새로 장만한 소파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겠네요. 그래요. 다음은 다리우스라는 토끼입니다. 이 토끼가 특별한 이유는 긴 귀와 귀여운 단추 같은 코가 아닙니다. 보통 토끼는 약 35.6cm 정도지만 다리우스는 127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만한 토끼예요. 다리우스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자랐는데 넓은 벌판에서 생활한 덕분인지 성격이 아주 쿨해요. 하지만 먹이를 주는 것은 힘든 일일 거예요. 다리우스는 아마 엄청난 양의 당근을 먹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을게요. 귀여운 동물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좀 더 이국적인 동물들을 살펴보죠.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어떨까요? 신화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하얀 입술을 가진 남자의 얘기처럼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던 저였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고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배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크라켄은 배를 사라지게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건 그냥 전설에 따르면 그런 거였어요. 아마 새로운 선원을 겁주려고 뱃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크라켄의 친척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오징어는 거의 18.3m 길이였는데 연구원들은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걸 잊었어요. 안타까워요. 카메라에 잡힌 가장 큰 오징어는 약 7.6m였는데 그건 거의 캠핑카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적은 없어요. 대백상어, 모든 바다동물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종종 대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친절하고 온화한 여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과학자들은 대백상어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 대백상어의 몸무게는 약 1587kg입니다. 오토바이 6대, 14,000개의 핫도그 무게와 같아요. 이 상어는 겁에 질린 연구팀에 의해 노바스코시아 근해에서 잡혔습니다. 상어가 바다에만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상어 가족의 아기 상어는 무슨 상어죠? 가장 크고 가장 길고 추측은 좋았지만 절대로 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장 절반만큼 길어요. 이 동물은 호주의 깊은 물에서 발견되었어요. 발견 당시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일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런 것처럼 행동할 뿐이죠. 사실은 집단 서식지로 계속 복제하고 증식하는데 더 커지겠죠. 공식 명칭은 다음 동물은 육지와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짧고 보잘것없는 다리에 속지 마세요. 악어는 육지에서 사람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단거리 선수들이 쫓아오거든 최대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악어는 나무에 오를 수 없지만 나무에서 내려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이기도 합니다. 다 큰 악어는 2대의 소형차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감금된 상태의 가장 큰 악어는 필리핀에 사는 바다악어였습니다. 이름은 로롱이었고 길이는 6.1m였어요. 그건 탁구대 2개와 맞먹는데 다른 점은 이빨이 많다는 거죠. 다음 동물도 파충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거대한 뱀이에요. 더운 날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뭔가를 눈치챘죠. 큰 파이프였을까요? 이번엔 뱀이었어요. 지금까지 잡힌 것 중 가장 긴 비단뱀입니다. 그 뱀을 해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운반하는데 5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뱀은 길이가 7.9m에 무게가 약 249kg이나 나갔어요. 가로등보다 약간 짧은 길이죠. 포획된 뱀 중 가장 긴 뱀의 이전 기록은 유명한 메두사였어요. 역시 비단뱀이었죠. 비단뱀은 엄청난 양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280개의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아요. 감자튀김은 빼고요. 다시 물가로 가볼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 가장 무거운 푸른 메기예요. 앤더슨 가족은 2011년 버지니아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을 계속 자랑하고 있죠. 몸무게가 무려 64.9kg이나 나갔는데 마치 호수에서 세탁기를 낚아올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작은 보트의 선체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야 했어요. 다음 명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고양이과 동물에 돌아갑니다. 아니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라이거예요. 라이거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세계의 전혀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원에선 가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바로 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가 408kg이 넘는 이 라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입니다. 호랑이 엄마 키와 아스라는 이름의 사자인 아빠로부터 몸무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자이고 아빠가 호랑이면 그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타이곤입니다. 라이거보다 훨씬 드물지만 못지않게 신기하죠.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생물인 키메라처럼 들립니다. 키메라는 사자, 염소,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박쥐날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뿜기도 했어요. 이 괴물을 처치하려면 스파르타 소방관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수상자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로버트 와드도입니다. 그는 키가 무려 2.5m였고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버지를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하루에 8,000칼로리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470이었어요. 사자, 개, 고양이 등 모든 포유류들은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잡니다. 하지만 고래는 아니에요. 이 고래들, 물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빵덩어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잠수사가 캐리비안 바다에서 이 고래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6마리의 고래가 수심 20m 아래에서 꼬리를 내린 채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향유고래는 낮잠을 잘 때 이런 자세를 10분에서 15분 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루 중 겨우 7%만 잠을 자는 데 쓰죠. 다른 포유류들보다 훨씬 적은 수면 시간이에요. 보통 향유고래는 물속에서 평화롭게 쉬고 휴식을 취하며 다른 해양동물 근처를 헤엄쳐 다닙니다. 움직이면서 잠을 잘 때는 사실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향유고래는 보통 수면 근처에 머물며 너무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백상아리가 잠을 자거나 사냥을 하거든요. 잠깐 자는 동안 골칫거리를 떠올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물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고래들은 큰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돌고래는 숙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밤에 자고 한 번에 딱 몇 시간만 자는 편이죠. 돌고래는 잘 때 수면 근처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뇌의 반쪽과 그 부분과 이어진 반대편 눈을 감죠. 다른 눈은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취합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 가까이 온다면 깨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깨어있는 뇌의 부분은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해양 포유류에게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피부판이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래와 돌고래는 자율호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숨을 쉬러 올라갈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뇌의 한 부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해요. 고래와 돌고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산화탄소에도 내성이 더 높고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적혈구에도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고래와 돌고래는 정말로 산소가 필요한 장기에만 피가 돕니다. 만약 고래가 뇌, 심장, 지느러미, 수영에 필요한 근육만을 사용한다면 이 부위에만 산소가 돌게 될 거예요. 소화나 다른 기능을 위한 장기는 대기를 하게 될 거고요. 바다는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물고기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만들죠. 어떤 물고기는 같은 장소에 그대로 떠 있기도 해요. 어떤 물고기는 산호나 진흙 속에서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돌고래는 일찍이부터 독특한 휘파람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데요. 무리에서 이 소리로 각 돌고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돌고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돌고래들은 이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조개는 발이 있습니다. 껍데기에서 튀어나온 큰 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이에요. 이 발은 조개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데요. 조개는 모래를 팔 때 이 다리를 사용합니다.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고 또한 대다수의 공룡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길이는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죠. 코끼리 50마리와 맞먹는 무게네요.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 한 마리만한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물은 한 번에 50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소형차 크기이며 무게 590kg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몸의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기 때문에 대왕고래의 심장박동수는 3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 고래의 심장은 1분에 8번에서 10번씩만 뛰고요.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고래의 소리는 180dB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트기만큼 큰 소리예요. 해파리는 몸의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체는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해파리는 심장, 피, 눈, 뇌가 없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몸의 나머지 5%는 단백질, 근육, 신경세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더 오래 존재한 생물로 지구에 5억 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오늘날 해파리는 그들의 조상들과 거의 비슷한 생김새예요. 해파리는 바다에 살지만 1991년에는 해파리 폴립 2,000마리 이상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해파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 했죠. 해파리는 번식을 위해 6만 마리의 폴립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해파리들은 지구에 돌아온 후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어떤 해파리종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해파리는 해저로 내려가 다시 폴립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립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해파리로 변신하게 돼요. 그린란드 상어는 5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알려진 척추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이죠. 향유고래는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평생을 가족에게 둘러싸여 보내거든요. 향유고래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가까운 친구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전기뱀장어의 작은 눈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 장기에 의존하죠. 이 장기는 6,0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어는 배터리처럼 이 장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모아둡니다. 전기뱀장어는 박쥐의 전파 탐지나 돌고래의 음파 탐지처럼 전기를 사용해요. 뱀장어는 또한 전구 패널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열대 궁수어 한 종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고기는 입에서 작은 물방울을 뱉어낼 수도 있죠.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에게 두 가지의 다른 얼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얼굴이고 하나는 아는 얼굴이었고, 이 물고기는 익숙한 얼굴에 물을 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0% 이상 정확히 얼굴을 맞췄어요. 매년 겨울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사는 백상아리들은 사라지곤 합니다. 마치 30일에서 40일 정도 휴가를 내는 것 같죠. 이 백상아리들은 하와이와 멕시코의 중간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네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장소에는 현재 백상아리 카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청상아리, 고래상어, 백상아리 등 어떤 종류의 상어들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계속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죠. 그리고 입을 벌린 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산소가 들어가서 아가미에 닿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면은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입, 눈, 뼈, 뇌, 심장, 폐 등 어떤 장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다고요. 바다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나르왈이라는 동물입니다. 나르왈의 뿔은 사실 이빨로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소라고 알려진 해우는 코끼리의 먼 친척입니다. 몸무게는 4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이고 매일 전체 체중의 10% 정도를 먹어야 해요. 해초 샐러드를 잔뜩 먹겠군요. 경우에 따라 해우는 악어와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꽤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악어가 해우의 등을 타고 있는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란 심뱅이에겐 특별한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지느러미 덕분에 모래를 따라 걸을 수 있는데요. 얕은 물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고스트 파이프 피쉬는 보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머리가 몸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개는 입에 음식을 넣는 것처럼 격식을 차리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는 미뢰가 달린 발로 음식의 맛을 보죠. 바다 이구아나는 주로 육지에서 살지만 바다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지구상 유일한 도마뱀입니다. 이들은 초식동물로 얕은 물에서 뱀처럼 헤엄을 치죠. 그리고 바다 이구아나는 긴 발톱으로 바닥을 눌러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바다 거북은 이주할 때 12,25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을 낳기에 완벽한 장소를 끝없이 찾아 헤매죠. 펭귄은 물속에 있을 때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억여 년 전 심해 지렁이와 인간에겐 공통된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지렁이와 유전자의 70%를 공유하고 있죠. 불가사리, 오징어,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이며 이 중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80% 이상이에요.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파선 300만 척도 신비로운 모습을 감추고 해저에 깔려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강아지가 생겼어요. 하지만 개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내 개가 이상한가? 소파를 핥는 것에서부터 다른 개들의 거기 뒤 냄새를 맡는 것까지 반려동물의 행동은 여러분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개들이 하는 가장 이상한 행동들 중 몇 가지를 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중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봅시다. 내 개는 왜 가구를 핥을까요? 여러분은 영화를 보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젖은 곳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요, 멍이가 사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 20분 동안 정확히 그 지점을 핥고 있었을 뿐인데요. 미국 애견협회는 대부분의 경우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종종 개는 심심해서 가구를 핥아요. 단순히 아무 일도 없을 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죠.
요령은 반려동물에게 장난감이 많이 있는지 확인하고 강아지가 바쁘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한편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가구를 핥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개의 환경이나 일상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동물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업무 일정이 다르거나 새로운 사람이 집으로 이사 왔을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핥는 것이 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적응하면서 이런 일은 덜 발생할 거예요. 만약 핥는 걸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멈추기 힘들어 한다면 수의사를 방문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걸 수 있어요. 전문가는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죠. 여러분의 강아지가 계속해서 발을 핥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걱정할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주 일어나면 그곳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강아지가 건강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핥으면 그 부위가 붉게 붓고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 강아지는 화장실 갔다 와서 땅을 긁을까요? 땅 긁기로 알려진 이것은 대부분의 개들이 하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사실 늑대들과 코요테들도 그걸 해요. 이건 다른 이들에게 멍멍멍 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강아지 말로 내가 여기 있었다란 뜻이죠. 개가 영역 표시하는 걸 도와요. 긁는 것은 땅에 시각적인 표시를 만드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발에 있는 특별한 분비샘에서 페로몬을 방출해내요. 다른 개들이 이 페로몬의 냄새를 맡고 읽어낼 수 있죠.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의 잔디밭을 화장실로 쓰지 못하게 써놓은 표지판 있죠? 효과가 없어요. 개는 글을 못 읽어요. 제 강아지는 그릇에서 음식을 꺼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먹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사실 정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본능에 의한 거예요. 야생에서 개들은 다른 개들과 집단 또는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았어요. 먹이가 있었을 때 덜 우세한 동물들은 먹을 걸 차지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이건 종종 고기를 들고 평화롭게 식사를 마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의미했죠. 여러분의 개는 단지 개 조상들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은 소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개들은 쇠그릇에 목줄이 부딪히는 소리를 무서워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면 그릇을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하지만 제 강아지는 풀도 먹어요. 몸이 안 좋은 걸까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많은 개들이 그래요.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식단에 섬유질을 첨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풀을 먹어요. 그게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섬유질을 제공해요. 가구를 핥는 것처럼 그것 또한 지루함을 물리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개가 달리 할 일이 없다면 뾰족한 녹색 풀들을 잡아당기는 것만이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정상적이어도 풀을 먹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잔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제초제와 살충제 같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강아지의 건강에 매우 안 좋을 수 있어요. 풀을 씹으려고 할 때 음성 신호로 주의를 딴 데로 돌려주고 강화하려면 간식을 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하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은 땅에 악취가 나는 더미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더러워요. 여러분이 보기엔 역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 가지 가능성은 개와 늑대, 코요테가 자신들의 자연적인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라이벌이나 잠재적인 먹이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냄새로 감추는 거예요. 또 자기가 발견한 걸 전달하려고 냄새를 무리에게 도로 가져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하루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과 같죠. 하지만 말 대신 냄새를 통해서 말이죠. 발광은 뭐예요? 수의사 사라 우텐에 따르면 발광은 짧은 기간 동안 과인 활동으로 정의돼요.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강아지가 잠시 미친 듯이 발광하다가 진정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런 행동의 공식 용어는 프랩이라고 불려요. 무작위로 광적인 활동을 하는 기간이죠. 하지만 발광이 말하기 훨씬 더 재미있죠.
개들은 단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억눌린 에너지 때문에 이걸 해요. 아마도 하루 종일 혼자 있었거나 방금 목욕을 했을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져서 축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종종 아주 행복한 반려동물의 표시기도 해요. 발광에 대한 유일한 걱정거리는 멍이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부딪혀 다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개를 안전한 곳으로 다시 리드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강아지가 하루 종일 얻는 운동량과 정신적 자극을 늘리는 것으로 이런 완전 제멋대로의 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왜 개들은 서로의 거기 뒤 냄새를 맡을까요? 이건 아마도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행동일 거예요. 개가 다른 개들과 이럴 때 이상하게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개가 그래요. 이 동물들은 코를 통해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사실 개들의 코에는 1억 5천만 개의 후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개의 후각은 우리보다 거의 10만 배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린 500만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의 뇌의 30%는 특별한 냄새를 처리해요. 냄새를 바탕으로 개는 성별에서 기분, 친근함, 건강까지 모든 걸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요. 거의 초능력 같죠. 저는 항상 낯선 개가 제 손 냄새를 먼저 맡도록 해요. 개 훈련 회사 유레카 도그 서비스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해요. 이것으로 사실 몇몇 개들은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놀랄 일도 아니죠. 그냥 개들 위에 우뚝 서서 개 얼굴에 손을 밀어 넣어봐요. 먼저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세요. 허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몸과 얼굴을 동물로부터 45도 각도로 떨어뜨리고 웃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을 주세요. 개는 뒷발을 완전 땅에 대고 앞으로 몸을 숙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위험할지도 모를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서 빠르게 몸을 뗄 수 있어요. 우리 개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항상 배를 문질러 달라고 해요. 비록 여러분의 강아지가 배를 긁어주는 걸 좋아할지라도 이 행동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줘요. 멍이가 주인인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을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개는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낯선 개에게 하면 그것은 복종의 행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신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는 대립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려동물 주인으로서 여러분은 강아지의 몸짓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낯선 사람이 접근해도 안전한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징후는 강아지의 꼬리예요.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꼬리를 다리 아래로 느슨하게 내려놓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세를 한다면 편안한 거예요. 꼬리를 올린 상태로 흔들고 있으면 반드시 행복하다는 징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여러분의 개가 뭔가에 흥분했다는 걸 의미해요. 조금 더 뒤로 젖혀서 흔드는 꼬리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나타내요. 개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지만 그게 아직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리 사이에 긴장한 꼬리는요? 이것은 종종 여러분의 개가 무섭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잠재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옮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종종 몸을 흔드는 게 동반된 꼬리를 크게 흔드는 경우에 여러분은 진짜로 행복한 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가끔 자면서 움직이고 짖어요. 개가 꿈을 꿔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들은 렘,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불리는 수면 단계에 들어가요. 바로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여겨지는 때죠. 렘 수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그날의 사건들을 처리해요.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가 다리를 달리는 것처럼 차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꿈에서 달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 대한 꿈일 거예요.